먼저 개별 질문은 송영길 후보님부터 이제 답을 주셔야 됩니다. 후보님은 이번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 그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 당한 경험을 자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컷오프 당했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리고 그 원인이 지금은 해소됐다고 생각하시느냐? 이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다 제 책임이죠. 남한테 핑계 대면 뭐 될 수 없고 저의 부족함인데 아무튼 이번은 좀 컷오프 안 되게 도와주세요. 지난번에 한 표 차로 졌다 그래서 아이고 참 그 한 표의 소중함을 제가 뼈저리게 느끼고 제가 요즘에는 이제 키가 커서 절을 하면 표시가 안 나오고 요즘에 이래가지고 무릎을 굽혀서 이렇게 절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한 표로 졌지만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손혜원 의원님이나 다들 표창원님과 함께 당에서 명령한 촛불 홍보단을 만들어서 정말 헌신적으로 저는 뛰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을 위해서. 뭐 당직도 하나 맡지 않았지만 의병처럼 이번 중앙선대위에서 저를 사선 의원인데 아무 직을 임명 안 해주더라고요. 이 대표가. 그래서 참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원망하지 않고 의병처럼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제가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2년 동안 문재인 후보의 총괄 선대본부장으로서 마지막 문재인 대통령께서 중앙선관위에 당선 확정 발표될 때까지 아무도 없는 마지막 개표장을 혼자 지켰습니다. 그 자세로 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겠습니다. 제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보내놓고 나서 엄청 반성을 했습니다. 그때 뭐가 좀 내가 부족했구나. 다시는 이 소중한 정권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고 다짐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이번에 정말 2년 동안 준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00% 해소가 안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원님께서 송영길이 고생했다. 그때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미안했다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좀 찍어주지 않을까 제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마지막까지 겸손한 자세로 그래서 제가 선거후보도 당대표 선거후보가 아니라 예비 선거 후보로 제가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겸손하게 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 다른 때는 몰라도 개별 질문 끝나면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앞서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 삼시세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법사위 간사를 맡아 진행하실 때 법사위에서 여야 대립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원만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박범계라는 별칭으로 우리 당 지지층에게 사랑받고 대중적 인지도는 높지만 여야 협치, 리더십 발휘 등의 부분에서 당 대표로서의 자질을 못 보여주신 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나온 거라니까요. 예. 여기 백혜련 의원님 계시지만 제가 본디 그렇게 싸나운 사람이 아닙니다. 저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이고 우리 손혜원 의원님 국정조사 특위할 때 제가 뿜은 게 그게 무슨 계획해서 뿜은 게 아니고 원래 성품이 그렇습니다. 예, 저 꽤 재밌어요. 예. 근데 법사위 가니까 세상에 그런 법사위 구성이 전대미 인문에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예, 지금 법사위는 글쎄요 좀 모르겠어요. 지금 법사위 뭐 저쪽 자유한국당의 세 분 의원님들이 뭐 이렇게 개성 있는 의원님들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권성동 위원장, 김진태 간사 그 시스템 그런 역사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그때 반성을 했습니다. 예, 경험도 했고요. 그래서 그 토대 위에 여야 협치가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여야 협치가 뭐냐? 그게 지금부터 개혁 입법연대를 한다. 협치 내각을 한다. 그렇게 선언한다고 이게 되는 것 같으면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옛날에 또 하나의 그 방법 중에는 과거 저 자유한국당이 집권 당일 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당의 핵심 의원들을 불러가지고 밤에 술도 먹이고 그래요. 그런다고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무슨 얘기냐면 줄 것에 대한 우리 지지층에 대한 설득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무슨 법을 줄 거냐? 무슨 정책을 우리가 양보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이전에 우리 측을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법안에 그러한 계량적 평가가 다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점에서 할 거냐. 그것은 시계열로 전략이 있어야 되고 공간적으로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호 3번 김두관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경남지사 시절에는 향후 대선 후보로 손꼽히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당대표 여론조사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따라다니는 경남지사 중도 사태에 대한 무책임하다는 평가와 함께 당 안팎에서 존재감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경남지사 사태건에 대해서는 제가 6년이 지난 지금도 경남을 방문하면 도민들에게 늘 사과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주진보개혁진영 단일화를 통해서 제가 영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강력지방정부의 행정책임자가 됐기 때문에 또 350만 도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늘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6.13 지방선거에서 누구보다도 또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었고 또 시장군수 구청장 출마하는 분들에게 열심히 많이 뛰었습니다. 저는 우문행답을 누가 썼습니다만 저는 정말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늘 현장 행정을 해왔습니다. 국회는 행정부 한 일에 대한 비판하고 또 큰 소리 치고 따지지만 사실은 집행력이 하나 없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요. 또 원내 입법, 원내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원내 대표께서 투톱 체제니까 원내 대표께서 하시고 저는 총선을 준비하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의제화해서 정책에 반영한 이런 역할들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2년 대선에 참여하고 지금 6년이 지났는데 또 독일에 1년 연수가 있었습니다만 이 6년의 시간이 저를 도로 반성하고 또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6년의 제 성찰의 보고서가 최근 제가 낸 미래에 대한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당대표가 해야 될 역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분권, 협치 그리고 승리의 당대표가 되겠다 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기호 1번 이인영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대표하시는 이른바 86세대 학생운동 출신의 세대들에게는 아직도 의장님인 줄 아냐? 언제까지 87년 6월 항쟁만 얘기할 거냐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몇 차례 당대표 선거에 출마도 하셨고요. 그러나 여전히 새로운 아젠다와 리더십 창출에는 실패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제가 그 전대회 부장이 아닌 건 제 아내한테서 제일 먼저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 와서도 저는 제가 가진 어떤 가치나 신념 이런 것으로 정치하려고 했지 전대회 부장으로서 하려고 했던 적은 좀 적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컨대 솔직하게 정직하게 고백하면 동료나 과거 민주화운동 함께했던 분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기꺼이 다리가 되고 또 디딤돌이 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저보다는 사실 선배님들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제 후배들의 디딤돌이나 다리가 되는 이런 역할을 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빛나는 가치 이것을 가지고 우리 당에 도전하고 새로운 무대로 진출하려고 그럴 때 기꺼이 밑불이 되고 그들의 다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합니다. 새로운 가치가 없다, 새로운 담론을 주도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진보적인 시민운동했던 사람이고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정치권에 왔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제가 주로 활동했던 것은 진보 노선, 진보 가치의 확장 이런 것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가 실천하지 못할 때 저는 뭐 제가 더 정치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당에서 적어도 우리 당 DNA의 30% 정도는 진보의 가치, 진보의 노선을 분명하게 장착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DNA고 노무현 대통령의 DNA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DNA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의 확장 이것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별 질문은 약점을 묻는다는 취지로 마련된 시간인 만큼 후보자들께서 거북하거나 피하고 싶은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오해나 의구심 이런 게 있었다면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2번 최재성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최재성 후보님은 앞서 몇 차례 당의 혁신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일부로부터 소통이 부족하다, 일방통행이다라고 하는 비판을 들은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칼잡이 역할이 갖는 운명 같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당대표가 가져야 할 포용적 리더십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후보님의 이미지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른바 이런 마키아벨리스트적인 인물 아니냐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이제 20대 총선을 불출마를 했잖아요. 그 기간이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한 기간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로 뭐 그런 여백이나 유연성이 부족한 사람은 아닌데, 제 정치적인 그 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보직을 많이 하질 않았어요. 근데 모든 보직을 다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죠. 특히 전략위원장 뭐. 저는 대변인하고 사무총장 딱 2번 했는데요. 그때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뚜렷해 보이나 봐요. 그래서 개파도 안 했는데 항상 보직하면 개파의 핵심처럼 그렇게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부족으로 생각하고요. 정당발전위원회 혁신안은 그거는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많은 소통을 시도했습니다만 사실은 당에도 요청을 하고 또 의원님들과도 또 그런 혁신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에게 포용 능력, 소통 능력 이런 것은 여전한 숙제지만 사실 가야 될 과제 이런 것을 사심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하다 보면 결격되기 십상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요. 쉬었던 20대 총선 초반에 쉬었던 그런 기간 동안에 그런 점들을 많이 성찰하고 또 제 과실로 이렇게 받아들였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 싶고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겠다, 포용을 잘하겠다 이런 의미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호 7번 이해찬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앞서 여야 협치와 관련해서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버럭 총리라는 별칭도 있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얻어맞는 불쌍한 야당 그림을 만들어줄 여당 대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수 괴멸을 주장하시기도 해서 보수 진영과 야당 측의 반발을 불러오기도 했었는데 여야 협치, 원만한 국회 운영 가능할지에 대해서 답변 시간 2분입니다. 우리가 여야 협치를 하더라도 원칙은 분명히 지키고 우리의 철학과 비전은 가지고 협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리할 때 여러분들이 대정부 질의에 서서 이런 거 보셨겠지만 그분들의 질의 내용이 상식 이하였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수용하는 건 그건 협치가 아닙니다. 지적할 건 지적하면서 또 우리 걸 관철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원래 성격이 그렇게 강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청문회 같은 걸 하고 우리가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만약 강팍하게 이제 비쳤는데 얘가 여기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한번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앞으로 이제 제가 가진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그 야당도 잘 설득을 하고 또 야당 중에서도 우리하고 좀 더 가까운 야당도 있고 그 아닌 야당도 있으니까 그걸 잘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학자적인 양심과 상인의 지혜를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살려가면서 맞으면 협상을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국가 공동체를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적당히 타협하는 물에 물 타고 술에 술 탄 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원칙은 원칙대로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해가면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협상을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기호 8번 이종걸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후보님께서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공생공사,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원내대표 재임 시절 문재인 당시 당대표와 원만한 관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원내대표가 당무를 보이콧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고 그 때문에 비문 혹은 반문의 상징적 인물처럼 비춰지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예, 지금도 그 당무 거부를 짧게 한 번, 또 좀 길게 한 번에서 2번 한 것인데요. 이별께라도 그 절차적인 방법, 절차를 선택한 것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좀 가볍고 판단이 일천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진중하고 무거운 정치로 정치의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무 거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2번 다 당이 분열되지 말고 좀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탈당이라는 명분으로 당이 사실상 분열됐습니다. 그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은 다 노력했습니다. 탈당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가 총 책임을 졌습니다. 탈당하려고 하는 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 두 분께 어떻게든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 제 잘못을 많이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분열은 박근혜라든지 이따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권 교체도 예상됐었습니다. 그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기호 5번 김진표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종교인 과세 유예를 앞장서서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를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여러 차례 보이셔서 문재인 대통령과 색깔이 안 맞는 보수적인 인물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특히 종교인 과세 문제는 당 지지층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종교인 과세 문제와 보수적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가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 문제는 한마디로 제1당으로 또 여당으로 총대를 매려다가 총을 맞은 경우라고 참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작년 4월 21일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기독교계 단체가 공개적으로 종교인 과세를 유예할 거냐 여부를 대선 후보에게 물었고 심상정 후보를 제외한 4분의 후보 측에서 다 나와서 종교인 과세를 최소한도 1년은 유예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유는 그 최순실
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박근혜 정부가 전혀 준비를 안 한 상태로 작년 4월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답변이 끝난 다음에 제가 제1당의 대표니까 그 자리에서 유예 법안을 만들어서 각 당의 중진들로부터 다 이제 사인을 받아서 법안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가 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돼서 그때를 넘겨야 되겠다 해서 7월 11일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해산되고 한 달을 기다렸다가 8월 11일 날 법안을 제출했는데 뜻밖에도 이것이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서로 짬짬이 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인 과세 안 매기려는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아서 워낙 크게 여론이 나빠서 열흘 만에 제가 설득해서 종교인 단체들 또 같이 발의했던 분들을 다 설득해서 8월 21일 날 열흘 만에 철회 기자회견을 하고 그 뒤부터는 전부 찾아다니면서 이 종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거 과세하면서 수정해도 되니까 그것이 종교인들을 위한 길이다라고 해서 종교인 과세는 금년 1월 1일부터 정상 과세되면서 큰 문제 없이 잘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에서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금융개혁, 재벌개혁 또 주 5일제까지 제가 역대 정부에서 중요한 경제개혁 제가 손 안 댄 게 거의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이어서 저를 보고 개혁진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당에서도 앞으로 개혁진표, 경제진표, 당대표 김진표로 이 기회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